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경제 셰프죠.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고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 서울이에요? 예. 왜요? 아쉽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고향이 뭐 따로 없는 것 같은 것도 또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디 예. 가는 맛도 좀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예. 외할머니 이렇게 명절 같으면 이제 외할머니도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는 게 또 홍시도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정치인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죠. 뭐. 아,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잖아요. 예, 너무 반가웠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그때 점심 먹으려고 가고 있었던 길인데 저도 일행이 있으시더만요. 네, 약속 시간에 딱 칼 같아서 더 자세히 말씀 못 나눴는데 네. 언제 저희도 밥도 먹고 그러죠. 아,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얘기는요. 중국 얘기입니다. 아, 예. 참 중국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하죠. 대개 옛날에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그죠?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떠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더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과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건데요. 편리한 방법이죠. 이 외국인들이 중국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정례적으로 중국 상무부가 원래는 발표해서 담당하는 그 주무부처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걸 월간으로 발표했던 통계가 따로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해요.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통계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2023년은 2022년보다 외국인이 우리 중국에 투자하는 비율이 13.6% 정도 줄었습니다.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끊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통해 여러 연구기관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의 중론이 올해는 2023년에 비해서 올해 2024년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그 이상이 준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더 통계를 다시 공개를 안 했다는 이유 그런 것들로 이 흐름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시장이라 그래서 한때 네. 차이나 붐이라 그랬잖아요. 네. 왠지 지금 차이나 리스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치. 예. 거기서 장사 좀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게 좋으니까 공장도 거기다 짓고 메인 헤드쿼터 사무실도 거기다 내고 하려는 목적 하나랑 그리고 중국이 워낙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지니까 거기에 진출해야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에서 좀 뭔가 물건 좀 팔아보자라는 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내수가 많이 줄었죠. 예. 어느 정도 심하냐면 중국의 경기는 관이 주도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하는데 특정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나 안 좋아서 지자체가 직접 월급을 줘야 되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아,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예. 아유. 그럼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교육감 비슷한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은행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이제 지자체가 관장하는 은행이겠죠. 데리고 와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미안한데 이자는 당분간 지자체가 이자만 대신 내주겠다. 그래서 월급을 못 주니까요. 지금 그런 극심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건 중국은 또 언론을 통제하니까 외신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주재원들이나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아름아름 다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 같은 사람에게.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일단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배우지 인건비와 비교했었을 때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미국이 안 사준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데 팔려고 하면 제일 크게 팔 수 있는 곳이 미국과 유럽인데 양쪽 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할 예정이고
부과하고 있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여행 가면 이렇게 그 현지 가서 뭐 옷을 이렇게 사면 약간 줘야 하다. 네. 그러면 이거 중국제인가 이렇게 보는데 예. 붓기는 뭐 메이드 인 어디 그 나라로 돼 있대요. 예. 중국제 아닌데 그 누가 그 현지인 사람이 그러더라고. 메이드 인 어디 바이 차이나. 바이가 붙더만요. 예. 근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견제를 심하게 해서 그런 영향도 크겠죠. 제일 그게 네. 크죠.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방식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었을 때 하는 방식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플라자 합의 만들고 막 예. 이랬던 거. 예. 그 당시 일본에게 했던 방법들이 뭐냐 하면요. 말 그대로 뭐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90년대 때 저희 같은 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들이 회자됐어요. 콜드 워 이즈 오버.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구나. 왜냐하면 맞아. 정확히 1990년을 기점으로 딱 90년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기업들 순위를 쭉 매겨보면요. 1등만 미국의 IBM이고 2등부터 10등이 전부 일본 기업이에요. 그러니 뭐 일본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걸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걸 그때 했거든요. 일본이 우리 기술 빼갔다. 우리 저작권 위반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 스파이가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 뭐 그리고 관세부가 일본 제품들에게 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지금 중국에 하고 있으면서 중국 경제를 아주 대놓고 견제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행보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할 때는 네. 좀 뻗댔잖아요. 예. 뭐 심하게 말하면 약간 붙어보자 막 이랬는데 네. 요즘은 좀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많이 약세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약세가 됐죠. 많은 분들이 뭐 외신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닌데 위안화도 역시 또 세계적인 달러처럼 해보려고 중동산 석유도 위안화로 살려고 시도하고 있고 브릭스를 통해서 별도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 행보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와 비슷한 행보를 했을 때는 진짜 중국하고 한번 미국하고 한번 어느 정도 맞서 보자. 맞짱 뜨자. 예, 이런 의도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달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없어도 중국 경제가 어떻게든 굴러갈 수 있는 살 길을 모색하는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도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석유도 사와야 되고요. 중국은 식량 자급률도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사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항상 만성적인 무역 수지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본인들이 해외에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그 물건들 안에는 반도체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적자 폭이 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인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우리가 국산화하자 해서 반도체 굴기도 하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해외 수출하려면 반도체 사올 달러가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든 저렇게든 석유 그다음에 먹거리 반도체 사올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해외 수출 못하게 자꾸 막으니 중동 가서 너희들 어차피 우리 중국에게 석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중국산 값싼 공산품 생필품 사가는 나라 아니냐. 그럼 우리 두 지역에서 거래할 때 그거 뻔한데 괜히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하느니 마치 한국이 이란과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위안화로 결제할게. 그걸 중국 은행 어디다 넣어놓을 테니 니네 중동 국가가 필요한 생필품과 공산품 살 때 그 위안화에서 찾아가서 그냥 사가라. 그럼 거래에 수월성이 있지 않느냐. 요런 스탠스인 거지. 달러 이제 페트로 달러 한번 제압해 보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다. 예. 옛날과 위상이 좀 달라졌죠. 뉴스들 보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네. 하던데 이제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철수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죠. 현대도 이미 나왔고 어때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의미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손을 조금씩 떼가고 있고요. 반도체만 아직까지 시설 투자한 것도 워낙 많고 맞아요. 예.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한 60%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직접 수출하는 게 40%, 홍콩 경유하는 것까지 해서요. 다 합치면. 그래서 60% 정도를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거기서 반도체 장사를 안 한다는 건 좀 너무 리스키한 거가 되니까 반도체 회사들만 지금 뭐 사실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할 뿐이지 기존에 그 공장 돌리는 건 여전히 하고 있고 나머지 의미 있는 회사들은 이미 다 발을 뺐죠. 우리 그 중국에 가면 우리 여의도에 있는 LG 그 트윈타워와 네. 비슷하게 생긴 LG그룹의 트윈타워 거기 있었는데 그것도 진작 매각했고요. 예. 뭐 현대차도 중국 여기저기에 공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하나 충칭인가요? 거기 네. 공장도 마저 뺀 걸로 뺐다 알고 그러대요. 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장사는 쉽게 얘기해서 좀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대체 시장, 예.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네.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체 시장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큰 손 고객이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매출 빵꾸 나고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채우려는데 예. 이게 채울 만한 한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런 속칭 줍줍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도 일부 해야 되고 중동도 일부 가져와야 되고 어디도 가져와야 되는데 야 이러면 거의 뭐 고차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만 분석하고 한 나라만 진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일이 어려워졌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 아니면 어디서든 생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가 덜컥덜컥 사드릴게요가 아니라 웬만하면 미국에서 생산해. 이 기조로 바뀌다 보니 또 미국 진출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옛날보다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고차방정식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미국에 진출했던 그 이전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 일본 기업들이 있거든요.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때문 아니냐. 그래서 이거 일본 자동차에 대한 반감, 그것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화답을 줘야 되니까 일본산 물건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뭐랄까요? 제재와 유사한 걸 가하는 행보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 그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일부 회사들은 이거 우리가 미국의 고용에 기여해야 된다 해서 미국에 공장 짓고 또는 합작 공장 짓거나 해서 그걸 그렇게 했었는데 네. 성과 있었느냐? 아니에요. 절대 성과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떤 그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이 미국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일본이 메이드 인 뭐 일본 기업이다 해서 무슨 뭐 재팬 아니면 무슨 아메리카 이렇게 그 간판 걸고 하는 건 외국계 기업이야 하고 텃세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요즘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 행보 중에 하나가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는. 맞아요. 예. 지금 대선 쟁점이잖아요. 네. 이제 제조 거점이 미국으로 많이 간다면 전방 산업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전후방 산업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제철 사업 미국에서 철수가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일본 제철 간판 들고 가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US 스틸 그거를 인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대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GM하고 공장을 같이 쓰기로 하는. 그래서 엄청난 이슈가 된 MOU를 발표했는데 이건 뭐랑 똑같은 포석이냐면 GM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이 현대차가 말이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순위 2등 되고 하니까 우리 GM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우리 야간 수당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자녀 수당 없어진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GM 공장에서 현대차도 생산할게요.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 입장에선 현대차가 팔려도 우리 자녀근무 수당 받을 수도 있고 야근 수당 받을 수 있고 특근 수당 받을 수도 있으니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목소리를 무마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거기서 생산하면 우린 또 뭡니까? 이 소리 나오지만 일단 우리도 팔긴 팔아야 되니까 하는 게 아마 현대차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모호성을 가지고 이거 다른 외국계 기업 아닙니다. 이런 행보를 하기 위한 정말 잔머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략 전술을 많이 구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제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경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우리는 조금 좀 그런데 문제의식이 좀 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산업계 현장에서는 좀 의아함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더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게 이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늘 마지막 방송 될지 모르겠는데 톤다운 시켜서 네. 다 사실 알아듣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공무원분들이 특정 기업이나 어떤 특정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 행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사회 구조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총리를 역임하셨던 네. 어떻게 보면 관료 출신의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그 정부 기관에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사무관 때는 직접 어느 기업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직접 불러가지고 여쭤보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과장님께 국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적극 그걸 얘기해서 현장에서 수출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대더라. 기계 사오는데 이런 애로가 있대더라. 외자가 좀 필요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걸 뚫어줬는데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비단 아주 최근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경 유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예전에는 또 게이트까지 나와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과장님 오늘 무슨 일 건의하러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온다고 해?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괜히 오해 산다. 야 우리. 그래서 지금은 또 비즈니스판이 또 바뀌었어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비즈니스는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국가는 저 뒤에서 그냥 기업들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규제나 좀 없애주고 또 뒤에서 약간 인커리지 해주는 R&D 지원하고 이런 거나 해주는 게 정부 역할입니다. 작은 정부가 전 세계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바뀌었죠. 예. 지금은 워낙 국가들이 미래 주도 사업을 자국 내에 잉태하기 위해서 불편부당한 그 국제적인 통상 조약들 마구마구 만들고 있고요. 미국도 미국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의 선봉인데도 IRA법, 칩스법 우리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해. 중국 거 쓰면 안 돼. 이런 바인딩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막 해가는 세상이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느 창구에 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창구에서도 우리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막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다시 답을 주겠다도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도 제가 100% 이해합니다. 항상 무표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반응했다가 마치 들어주나 보다 하면 또 그것도 오해 사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잘못됐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정경 유착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하는 구조이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되고 또 그 기업의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렇죠. 완료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지금은 겁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욕먹기 싫으니까 네. 안 하려고 하는 예.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계좌나 자금 이체가 다 확인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약간 이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믿고 적극성을 기하는 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때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중국 얘기하고 네.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세계 경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 경제라는 제트 비행기가 날아야 되는데 제트 엔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제트 엔진 중에 지금 가동되는 엔진이 미국밖에 없어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 엔진이 아주 탄탄해서 양날개로 그냥 그래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엔진이 꺼져버렸으니까 야 만약에 올해 대선 끝나고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 못하면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흔히 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잘 풀려야 네. 나머지도 좀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걱정이네요. 중국이 어떤 스택 할 것 같으세요? 할 수 짧게. 있는 걸 예. 다 했고요. 다 했어 이미? 예,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절대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게 작년까지 기조였는데 그것도 무너뜨렸습니다. 아 바꿨어요? 예, 집 사겠다는 사람 뭐 다 지원해주고 한 채 더 사겠다는 사람 또 지원해주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살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네. 이 명절 대목, 흔히 대목이라 그러는데 네. 명절 때 사실 경기가 확 체감이 되는데 네, 이제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럴 때 주머니는 비면 지갑은 비면 걱정들이 많아지는데 그죠? 네. 중국도 이 지금이 가장 큰 특수인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냉랭하고요. 우리도 중국 그 관광객들 이쯤에 오는 숫자도 예년만 못할 것 같아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공부나 하는 백년 선생이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추석 잘 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였습니다.